예, 시작할게요. 시험 보고 나서 좀 마음이 여러 가지실 것 같은데, 이번 시험 이제 보고 많이 어려우셨어요, 선생님들? 하실만 하셨습니까? 예, 표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올해 시험이 2018학년도나 그 기존의 출제 경향이랑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랐느냐면은 기존에 계속 그 영역을 확장해서 새로운 영역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낮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제 명칭만 알면은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형 전염 치료라던가 이런 우리가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6가지 핵심 과정을 사례에 적용해서 써라라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꽤 다수 출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향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영역에 이제 그 기존의 출제 영역에서는 이제까지 반복 출제되는 것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어 왔었어요. 그게 2018학년도 경향성이 분명히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교류 분석이라던가 이런 데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경우에 상당히 이제 생각을 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삼각관계라던가, 근데 이번에는 기존에 출제된 영역에서 반복 출제된 부분이 굉장히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 그래서 이번 시험은 좀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대충 공부하신 분들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나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에 해당하는 것은 답안을 어느 정도 작성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도 답을 작성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엇을 위한 시험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영역을 좀 많이 확장해서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작년부터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육심리학에서 좀 문제가 출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씩 꼭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숙달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도 기대가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학에서 주로 다루는 학습동기 이론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향성이 이제 반복되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심리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제 별로 이론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가 모호해서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이제 어떤 그 답안 작성자에 따라서 답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은 별로 없었다,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채점되는 답이 거의 굉장히 정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논술에서 좀 한 문제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를 좀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선생님들 또 어려우셨던 게 기초심리학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심리학개론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되고요. 그죠? 성격심리학에서 문제가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몇 개가 출제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심리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발달심리학에서 문제가 또 2개가 출제가 되고, 그래서 응용심리에서는 문제가 오히려 출제가 잘 안 되고, 상담이론과 실제,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줄어들었죠. 이상심리는 ADHD를 제외한다면 이게 특수한 문제라고 얘기하면 이상심리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랑 경향성도 그렇고 출제 영역도 그렇고 완전히 반대로 이제 올해 출제가 된 경향성. 그래서 2018학년도, 19학년도에 이러한 경향성을 같이 봤었을 때 이제 2020학년도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오신 거는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서 오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좀 부분 채점이라던가 이제 좀 어떻게 채점을 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냐, 틀릴 수도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물어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유흥 분석 심리학의 원형에 대한 개념이랑 이제 개성화 실현에 대한 개념인데, 유흥 분석 심리학이 우리가 오랫동안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서 융이론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개성화 실현이 한동안 출제가 안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본래적인 나 혹은 선험적 나에 해당하는 원형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뭡니까? 자기죠. 그죠? 요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체성을 추구하며 타인과 구별이 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개성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2018학년도, 19학년도 경향성이랑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답안의 근거가요, 선생님들. 이제 제시문에 아주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것들이 선생님들한테 중요하고, 특히 올해 문제는 이 제시문에서 뭔가 이렇게 꼬아서 낸 부분도 없어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아주 명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임교사 부모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민수의 행동 양상에 관한 내용이다. DSM-5에 근거해서 민수 사례에 부합하는 진단명을 써라 라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나 반복 출제돼서 아시죠. 그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진단 기준 다 들어가 있어요. 행동적 사회적 어려움을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는 과잉행동 특성이라던가 충동성 특성 끊임없이 참견하는 이러한 특성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전문 상담. 요게 이제 약간 논란이 있는 문제죠. 그죠? 요거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기억니은에 해당하는 윤리 원칙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죠?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이 선의의 원칙이냐, 비유해성의 원칙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기억이 선의의 원칙이면 니은은 뭐냐? 만약에 기억을 선의의 원칙으로 쓰셨으면 니은을 충실성의 원칙으로 쓰셨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기억을 비유해성으로 쓰셨으면은 니은을 선의의 원칙으로 쓰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요 사례는요, 한국상담심리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례지만, 청소년 상담사, 이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수련을 받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사례이고요. 그 교재에 수록되어 있으면서 주로 이 사례가 나오는 것은 10가지 윤리, 의사결정, 키치너의 10가지 의사결정 10단계 있죠. 그죠? 그 10단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다루기 위해서 이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병수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죠? 이 거짓말을 한 것에 의해서, 이제 아무래도, 병수가 거짓말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니, 병수를 지키려고 하니 가족들이 피해가 엄청날 것이고, 얘기를 하자니 병수와의 상담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딜레마 상황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밑에 상담자가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내담자는 물론 이해 당사자들의 모두의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고 그러면은 선의의 원칙이 답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병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그 사이에 취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안들이 내담자와 이해 당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가 가장 적은 대안, 요것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고려해야 될 근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가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청소년 상담사 교재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갖다가 철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가족에게 말했을 경우에 이 철수에게 미칠 유해성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것을 말하지 않았을 때에 가족들에게 미칠 유해성은 무엇일지를 갖다가 고려해서 대안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그 책자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은 비유해성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이제 더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요, 상담자가 그냥 돌려보낸 것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키치너의, 선의의 원칙이죠. 그래서 선의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으냐면, 비유해성의 원칙, 다시 말해서 내담자에게 무해한 해로운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에 해당하는 것이 비유해성의 무해성의 원칙인데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내담자에게 이제 유익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선의의 원칙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것이 잠정적으로 정확한 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출제되는 방식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채점 과정에서 채점자들이 어떤 논란이나 여지가 있을 때는 다시 논의해서 답안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가 채점으로 답안 가이드라인이 달라질 수도 있을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실성의 원칙에서 제가 본 다른 서적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스스로 상담을 종결할 수 없다. 내담자가 원하면 끝까지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충실성의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유해성, 선의의 원칙이라고 보시고 이제 그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4번은 정확한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어 캠프가 갑자기 취소돼서 아버지의 친구분이 근무하는 공안 출입구 관리 사무소에 아버지와 함께 갔었다. 그래서 출입구 심사 업무를 맡는 직업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 이제 새로운 경험을 했죠. 이것은 뭡니까? 계획된 우연이죠. 그죠? 그래서 그 경험을 진학과 진로 경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겠네요. 크럼볼츠의 사회학습 진로 이론에서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계획된 우연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답안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5번이나 6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제 크롬볼츠나 이전에 있는 이론은 워낙 중요하니까 선생님들이 웬만하면은 이제 다 이제 익숙하실 텐데 5번, 6번은 좀 익숙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로 순행간섭이나 역행간섭, 정서중심형, 문제중심형 대처는 풀어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이제 풀어보시지 못한 분들은 낯설으셨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망각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개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심리학, 그래서 정보 처리 모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망각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순행간섭과 역행간섭인데요. 순행간섭이라는 것은 이제 그 먼저 학습한 내용이 새로운 학습을 방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단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마다 단어 시험을 보는데 분명 시험 전날 정확하게 외웠거든. 근데 막상 시험을 하면은 틀려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를 영어 단어, 다시 말해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이전에 공부했던 영어 공부 때문에 프랑스어 단어를 헷갈리더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순행간섭에 해당합니다. 순행재지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 외운 프랑스어 때문에 이전에 공부인 영어 공부가 잘 안 됐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역행간섭, 역행재지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로 우리가 이제 다뤄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실 겁니다. 라자로스와 포크먼이 제시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고요. 요거는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방식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날 때 그 해결책에 대한 대책을 내가 해결 중심적으로 대책을 취하는 것을 문제 중심적 대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대처를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게임에 빠지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울해하면서 해결하는 방식을 정서 중심적 대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서 중심적 대처를 하게 될 경우에 우울하거나 부적응적 정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문제 중심적 대처를 할 때는 우울의 경험을 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불안해져서 자꾸 잠만 자거나 게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서 중심형 대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힘들더라도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암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문제 중심형 대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고요.
7번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가 그 반두라의 이론에서 요 단계가 한 번도 문제로 출제가 안 돼서 단계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더니 단계는 제시문으로 나오고 이제 아주 간단한 대리학습이랑 자기효능감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요것도 선생님들 그 제시문에 그 개념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관찰자가 모델이 강화받는 것을 관찰할 때 경험하는 일종의 간접 강화인데 관찰자가 모델이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 강화받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할 기회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대리학습, 관찰학습이라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은 관찰자인 학생은 자신이 모델의 행동을 학습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뭐에 대한 개념입니까? 자기 효능감에 대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8번 기입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것도 문제로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문제로 나왔어요. 그죠? 기뻤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밀란 모델에서 제시한 가족의 역기능적 게임을 중단시키기 위한 기법이었고요. 그죠? 밀란 모델의 보편적 처방 혹은 불변 처방이라고 하죠. 요 기법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가족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부부 하위 체계가, 다른 자녀 하위 체계와 분리되어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외출을 하는 것을 보편적 처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게임을 중단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부모가 데이트나 외출을 계획하고 어디로 왜 가는지를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밀을 만들어서 명확한 경계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보편적 처방, 불변 처방 요 둘 중에서 하나 쓰시면 되고요. 기입형 문제는 아시겠지만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립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문제 출제 경향이 기입형 문제가 계속 2개씩 출제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보면 서술형 문제에서 전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젠 그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단독된 하나의 문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성이 조금 더 줄고 보통 하나의 문제에 이론 2개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문제에 개념 2개씩이 들어가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그 출제 영역이 과목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게 이제 답안을 작성하도록 이제 이런 문제 출제 경향성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8번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주제 통각 검사 이제 실시 과정 문제로 나올 거니까 잘 봐두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나타나는 경향성인데 투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 과정으로 문제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잘못 반응한 것을 고쳐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고쳐 서술하라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기억에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9장에서 12장의 카드를 보이지만 20장의 카드를 보여주는 거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틀렸죠. TAT 카드가 성인 버전에는 어른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아동용에서는 직관암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HTP고요. 그죠? 아동용에서는 동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론 강의 때 이제 아동용 CAT 동물로 나타난 그림 자료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SCT를 보시면은요, SCT는 개인과 집단에 모두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 자료를 보시면은 그러한 내용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SCT의 어떤 잠깐만요. 해설 자료 이제 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SCT 실시 방법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피검자에게 지시문을 읽어보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면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용지에 간단한 신상 정보를 기록하고요. 이제 지시문을 작성하고 20분에서 40분, 개인과 집단에게 모두 실시가 될 수 있으면 2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쭉 밑으로 보시면은 시간 제한은 없으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빨리 쓰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만 생각을 많이 쓰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틀렸습니다. 그죠? SCT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그래서 시간 제한이 없고 생각나는 대로 즉시 작성한다. 라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그래도 쉬우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셀만의 사회조망 수용 이론, 역할 수행 이론, 수용 이론인데 이게 중요해서 우리가 문제로 두세 번은 풀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답안 작성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선은 셀만의 단계가 0수준에서부터 이제 4수준으로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 명칭이 서적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명칭에 대한 것들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쓰든 이제 맞게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명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징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사례 적용해서 잘 서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수는 그 이제 장애가 있는 동생을 챙겨주기 때문에 지각해. 하지만 철수도 자신이 지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선생님은 철수한테 지각하지 말라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철수 동생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 되게 사례가 복잡하게 들리죠. 그죠? 되게 복잡하게 들리죠. 그죠? 그래서 요 단계가 그렇습니다. 요게 상호적 역할 수용 단계, 제3자적 역할 수용 단계죠. 그죠? 요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상대방의 반응을 갖다가 예측이 가능하고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반응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해서 이 두 가지 반응을 함께 예측이 가능한다는 것이 제3자적 조망 수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적 관점의 가정에서 A와 B 두 사람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이 제3자적 관점에서 넘어가서 사회적 관습에서의 사람들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것을 무슨 단계? 사회적 역할 수용 단계, 사회 관습적 역할 수용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도움 방법을 찾으려고 할 거야 라고 예측하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추려서 쓰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시 답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세하게 기술하면 9페이지에 10번처럼 답안을 작성이 가능한데요. 자, 요 단계를 꼭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수는 제3자의 관점을 가정하고 각 사람이 상대방의 견해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한다. 근거로 지수는 철수가 지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선생님은 철수가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느라고 지각함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짐작하지만 학생들이 철수를 편애한다고 열까 봐 선생님 고민할 거라고 예측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위는 타인 관점을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체계 관점과 비교해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회가 지원을 하고 장애인을 존중해야 되므로 선생님이 철수를 도울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죠. 이게 이제 교육심리학 쪽에서 나온 문제라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심리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얻을 수 있었던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위그필드와 에클스의 기대가치 이론인데요. 그죠? 자, 기대가치 이론에 해당하는 도식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기대와 과제가치 두 가지가 서로 곱하기 관계로 있다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기대가 0점이거나 과제가치가 0점이거나 둘 중 하나가 0이라면은 이것은 아무런 학습 동기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대가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대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이 과제 난이도를 인식하는 거고 자기 도식이에요. 그래서 과제 난이도라는 것은 기대라는 것 자체가 그 효능감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것을 수행했을 때 결과가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제가 얼마나 어렵느냐 쉬우냐에 대한 난이도 측면과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냐라는 자기도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가에서 진희 학생이 이제 나오는데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습 동기가 떨어진 거죠. 수학 공부에 대한. 근데 그것은 이유는 수학 부진화. 이것이 자기도식이죠. 그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수학 시험을 앞두고 많이 힘들어한다. 수학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기대란 과제 수행 시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인데 진이는 자신이 수학 부진하고 수학 시험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수학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 수학 점수를 잘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 동기, 수학 동기가 생겨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 서술하시면은 맞게 되는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제의 가치에서 하위 항목은 내재적 흥미. 내재적 흥미라는 것은 과제 자체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중요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 과제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효용 가치라는 것은 그 과제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측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찬수가 이제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졸업하면 어차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용 가치에 대한 것은 찬수는 이제 그 과학 공부에 대한 이제 그 가치를 두지 않는데 그 이유가 실생활에 사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아시면 이제 되게 명확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답안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신뢰도에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설마 이제 이렇게 편파성 문항과 후광 효과가 나올까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요런 문제들을 올해 특히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요 개념들을 어순풀에는 다 아세요. 그죠? 편파성 문항이나 후광 효과가 뭔지 어순풀에는 다 아세요.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항수나 난이도나 과제 측정 내용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순풀에 추론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추리가 적절하게 맞으면은 아마 여기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셨을 텐데 작년부터 그 심리검사의 타당도나 신뢰도 문제의 특징이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면 연구방법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는 경향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두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심리검사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연구방법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파성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집단마다 어떻게 씁니까? 그 집단에게 고득점을 주거나 혹은 그 집단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문항들이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끔 문항이 편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답안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광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그죠? 이것은 그 지필검사나 평정이 요구되는 관찰과 면접에서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편정자가 관찰하여서 이 대상들을 갖다가 평정을 하게 될 때 오류를 유발시키는 이제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후광효과라는 것은 짐작컨대 어떤 개인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이 개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의 이외의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사회심리학에서 다루기도 하는 후광효과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검자에 대한 검사자의 판단이 다른 요소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심리검사는 문항수가 적을수록 좋습니까? 많을수록 좋습니까? 당연히 많을수록 좋죠. 그죠? 신뢰도를 높이죠. 과제 난이도는 어려워야 됩니까? 쉬워야 됩니까? 네, 중간이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측정 내용 범위가 넓을수록 신뢰도가 높겠습니까? 좁을수록 신뢰도가 높겠습니까? 좁을수록 신뢰도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유추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죠. 집단에서는 이제 이게 우리도 아시다시피 교육학과 이제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성이 작년부터 조금 생겨났죠, 그죠? 그래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생겨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문제를 아주 명료하게 답안을 채점하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집단 상담에서 실제에 대한 문제들이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가장 명료한 기법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올해 이제 역시나 이제 연결기법에서 나오면은 효과성 3가지 묻는 문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효과성 3가지 묻는 문제 나왔고요. 연결기법이냐 보편화기법이냐, 보편화기법으로 쓰셔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셨는데, 보편화기법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야지만 보편화기법인 거고, 나은이, 채연이, 보라의 공통성을 지금 묶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연결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기법의 효과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같은 말이 보편화 체험을 하게 된다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 촉진한다. 그 다음에 집단 응징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드웨게 이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권성만 선생님의 성격심리학 서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안타까웠고, 드웨게 이론이 수용전염 치료는 좀 너무했어요. 그리고 직업가치 이론에서 6가지를 쓰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너무한 문제예요. 드웨게 이론도 성격심리학에서도 작년에 그 설리반의 원형 이론, 미어리의 원형 모델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성격심리학에서, 특히 성격심리학에서 매년 그래요. 기존의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론들을 꼭 한 개씩 출제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데,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났고, 이런 것들 보면 좀 속상하죠? 좀 얼마만큼 공부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뭐 예상이라도 가능한 데서 나와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죠. 드웨게 이론이 와이너의 이론이랑 같이 연결해서 문제로 나오기 좋은 이론이고요. 자, 해설 자료를 좀 같이 볼게요. 자, 13페이지입니다. 드웨기 학업 성적과 지능과의 관계를 연구를 하다가 이 이론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그 유동성 자기 이론이랑 이제 고정된 자기 이론이랑 요거 2가지냐, 아니면은 이제 고정 마음 자세냐, 성장 마음 자세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능과 학업 성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정 마음 자세랑 성장 마음 자세라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우가 학업 성적과 지능과의 관계를 이제 드웨기 연구를 하면서 이 이론을 만들게 됐는데요.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고정 마음 자세와 성장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학업 성적이 지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능력으로 귀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업 성적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서 노력한 결과로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성장 마음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력에 귀인하는 경우를 이제 성장 마음 자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마음 자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성취 중심적으로 노력이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고, 고정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능력에 귀인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노력에 귀인해야지 성장 마음 자세를 갖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드웨게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현우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관정은 성장 마음 자세죠, 그죠? 현우는 지금 보시면은 와이너의 기인 이론은 워낙 쉬우니까 2016년도에도 문제가 나오고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와이너의 귀인 이론의 4가지 요소가 능력, 노력, 운, 과제 난이도죠. 그리고 여기서 원인, 소재, 안정성, 통제관에서 3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 귀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요,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제시한 내부 소재 차원이라고 근거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제 소재를 이미
내부로 줬어요. 그죠? 그러면 내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귀인이 노력이나 능력 둘 중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을 찾아서 쓰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에서 이제 그 발표를 실패했는데 실패에 대한 원인은 과제 준비를 잘 안 해서 귀인했으니까 노력에 귀인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서술하시면 되고요. 나에서 민기는 시험은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그 원인은 머리가 나쁜 것에 귀인했으니까 능력에 귀인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두 번째 서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우는 다시 보시면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똑똑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노력으로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장마음 자세고요. 그죠? 민기는 소용없어요. 머리가 더 좋아지기 어려운데 라고 얘기했으니까 고정마음 자세에 해당하죠. 그죠? 그렇게 답안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A형이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게 나왔으면 정말 환호성을 이렇게 질렀을 만한 거고요. 정말 모르는 것만 투성이로 나왔다 싶었으면 너무나 슬펐을 시험입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좀 새로운 영역에 대한 문제 출제 경향성이 많이 높았고 특히나 상담이론과 실제에서는 수용 전염 치료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키치나의 윤리 원칙을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기존에 공부한 데서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B형 같이 봅시다. 자, B형을 잠깐 보시면은요. 1번을 보시면 이제 우선은 카테어와 맥골들에게 이온 가족 생활 주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그 이온을 이미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온 우리가 주기가 해설 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에 B형 기출문제 해설 자료를 보면 이혼 전과 이혼 후로 나누어져요, 선생님들. 이혼 전은 이혼 결심 체제 붕괴 계획 별거 이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에서의 이혼은 이혼을 하는 결정하는 그 당시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혼이 끝나고 났을 때 한부모 가족과 보호자 가정이 있는 한부모 가족과 비보호자가 있는 한부모 가정인데 이 사례는 보호자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이혼은 끝나고 났었을 때 상태로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아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애도 과정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셨던 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정확한 근거 지점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은요. 친구나 지인들과 연락하기가 싫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안정된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생계도 어렵고요. 별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정확한 근거가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혼 가족 생활 주기를 근거로 가족의 발달상의 과제 중 정아 어머니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 두 가지는 그 재정적 재정립이 실패를 하였고 사회적 관계 재정립을 하지 않은 것, 요 두 가지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모의고사 때 같이 본 건데 그 전략적 치료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기법 명칭을 쓰는 거죠. 가장 싫어하는 거니 뭡니까? 라고 했더니 글 쓰는 걸 정말 싫어해요 라고 얘기해서 정아한테 험한 말을 할 때마다 편지지 2장에다가 빼곡하게 글을 써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실현기법, 고된 체험기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원리는 뭡니까? 핵심적으로 그 내담자가 싫어하는 것. 증상을 포기할 정도로 싫어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죠? 플러스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유익한 것. 요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머니가 정말 글 쓰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싫어하는 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아에게 마음을 담아서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MMPI A 문제인데요. 요번에 선생님들이 의외로 놓친 것들이 있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B형 문제가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뭐 하나를 놓쳐버리게 되는 문제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근데 이럴 때 선생님들이 항상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는 것은 4점 배점이면 답이 몇 개죠? 4개죠. 그죠? 5점 배점이면 답이 몇 개죠? 5개예요. 그러니까 그 배점이 정확하게 채점이 되도록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가 이 문항에서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 기준으로 답을 찾아서 문장으로 쓰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성우의 인상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배경정보와 SSCT 결과에서 찾아서 각각 2가지씩 제시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배경정보 한 가지인지 SSCT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건지 이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각각 2가지니까 4가지를 찾아서 쓰시는 것이 맞아요. 자, 그리고 배경정보에서 2개를 찾고 SSCT에서 2개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또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척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70점 이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MF 척도 상승에 대한 거고요. 이게 페이크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런 거는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낯가림이 심하고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그럼 MF 척도 상승이 요거에 대한 의미인가 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너무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0번 척도가 그러면 상승했다고 봐야 되는가,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은 쓰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MF 척도가 높은 남성일 경우에는 지적인 어떤 관심성이 높은 남자일 때는 사회적 관계를 잘 맺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특성 2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자면은 남성적 흥미 부족, 성역할 혼란, 요 2가지 키워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배경정보에서는 여학생과 어울리는 것이 편하다, 그 다음에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2개 찾아 쓰시고요. 밑에 SSCT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남자다워야 한다고 말하는 게 싫다, 그렇게 찾아서 쓰셔서 서술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 조금 애매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MF 척도 상승일 때 수동성도 여기에 나타나는 특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배경정보에서 성우가 상담자의 지시를 잘 따른다, SSCT에서는 이제 참다운 친구는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다, 이런 식으로 써서 수동성에 대한 답의 내용이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2가지씩 이제 성 역할이라던가 이제 남성적 관심에 저하된 것에 대한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인 수영 전염 치료. 좀 화가 좀 이렇게 이제 슬슬 A형 풀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증가되는 분노가 여기에서 결정판으로 이제 터지죠, 그죠? 그러니까 좀 너무했어요. 이건 진짜 너무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새로운 영역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수영 전염에서 우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한 게 뭐 탈융합이나 이런 정도였는데, 이렇게 6가지 핵심 과제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개입 내용을 갖다가 사례랑 적용해서 서술하라고까지 요구를 했으니 이거는 좀 많이 너무한 거다. 이거를 뭐 누가 어떻게 예측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해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향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보시면은 첫 번째 6가지를 얘기하는 핵심 과정은 이제 현재에 존재하기, 수용, 그 다음에 탈융합,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하셔도 좋고, 이제 탈융합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맥락적 자기, 그 다음에 전념 행동, 가치 있는 방향 정하기, 이렇게 이제 6가지가 되고요. 탈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제가 대학원 때 그 수영 전염 치료를 한 학기 동안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거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탈융합에 대한 개념만 거의 30분 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로 출제가 됐죠. 이게 뭐냐면은 감정은 감정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이제
자각은 이제 뭐 이렇게 느낌은 느낌대로 이것을 각각을 분리시켜서 경험을 하고 이것을 나를 설명하는 것으로 귀인을 시키거나 사고와 감정을 연결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탈융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나는 되게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난 못생겼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럼 못생겼어라는 생각과 나는 그래서 기분이 나빠라는 감정, 그리고 그래서 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라는 자기에 대한 인식, 이 세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얘네들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못생긴 사람이구나. 되게 웃기죠. 그죠?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사고는 사고대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개입은 상담교사 여기 보시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천천히 말해보겠어요? 라고 말을 해서 영미가 계속 말을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난 쓸모없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 단어가 제 자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됐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탈융합이고 개입 방법은 반복해서 천천히 말해보게 함으로써 탈융합시키고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념 행동은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어떤 행동에 전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다 보면은 목표 수행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다른 어떤 목표에 따른 행동 수행을 하는 것을 더 이제 목적으로 삼아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담교사가 공부와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지금 당장 해보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죠? 요 개입 활동을 쓰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해설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기억은 인지적 혹은 탈융합이고 전문 상담교사는 영미에게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생각과 자신을 탈융합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전념 행동으로 전문 상담교사는 영미가 공부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 그래서 이 4번, 5번 문제가 조금 그랬죠. 그죠? 앞에는 갑자기 너무 새로운 영역에서 어렵게 나오고 4번에서 너무 쉽게 5번에서도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변별도가 많이 이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요거는요, 이제 기입형 문제랑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자, 우선은 가족들이 자주 다퉈요. 근데 요 문제를 선생님도 항상 이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죠.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기억의 상담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의 명칭을 쓰고 구조적 지도에 나타나 있는 가족 구조 특징 3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지도의 특징 3가지를 추출해서 쓰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례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자꾸 작성하려고 하시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혹시 두 분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저희는 자주 다퉈요. 어제 저녁에도 다퉜어요. 라고 나오고 어제 저녁에 다퉜던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무슨 기법입니까? 실현 기법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구조적 지도에서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슨 관계예요? 갈등 관계. 그 다음에 어머니와 해수는 친밀 혹은 협력 관계. 그 다음에 연합 관계. 그래서 요 3가지를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사티어 문제도 너무 쉽죠?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는 뭐 누구나 다 암기하고 계셨을 텐데. 자, 여기 보면 승희가, 친구 은서를 늘 배려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었지만 최근 은서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서 눈치를 보고 있다. 무슨 형입니까? 회유형이죠? 그죠? 그런데 회유형, 요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무시되고 있는 자존감의 구성 요소 1가지를 쓰고요. 내적 자원 1가지. 그러니까 2개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빠뜨리지 말고 쓰셔야 되고요. 자신 혹은 자기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적 자원은 돌봄과 예민성인데 선생님들이 여기서 꼭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돌봄 혹은 배려라고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든의 나 전달법 구성 요소입니다. 요거는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요. 그죠? 자, 요 나전달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어떤 심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해설자료 봅시다. 6페이지죠. 6페이지 해설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나전달법의 3요소입니다. 자, 제1요소는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간략한 서술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이라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간략한 서술이고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비난이나 비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요소는 나는 뭐뭐라고 느낀다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감정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요소는 왜냐하면 네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라는 영향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고요. 어떤 서적에서는 상대방의 행동, 나의 느낌, 나의 소망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답안을 봅시다. 자, 은서야, 네가 나 때문에 우습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자, 상대방에 대한 행동에 대한 서술인데요. 여기에서 잘못된 점은 비판적. 그죠? 그렇게 해서 무비판적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 기내가 무너진 것 같았어. 그래서 나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감정 느낌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감정 느낌 아니야? 이게 영향이야? 라고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소망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는데요. 두 번째 문장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배경 정보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비난을 들어서 서운하고 답답했다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답안을 서술하는 것이 맞게 들어가는 답안이기 때문에 감정 서술, 느낌 서술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콜보그도 문제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문제로 나왔죠. 그죠? 네, 문제를 잘 보셔야 됐어요. B형은 정말로 선생님들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단계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수준입니다. 너무 눈물 나죠, 이거. 아니, 똑같이 그냥 단계라고 말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계의 명칭, 수준의 명칭을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이론의 한계점 한 가지인데, 우리 서적에,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준호와 제일 친했었는데 그때 준호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아서 준호가 상처받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친구라고 의지했는데 미안해요. 이거는 간단하죠. 대인간 조화, 그 다음에 혹은 착한 소년 소녀 지향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죠? 쉽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돕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사례에 적용해서 쓰라라는 말 없었으니까 특징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수준이면은 담임 선생님께 학기 초에 학교 폭력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법과 질서 지향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법과 질서 지향으로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수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습적 수준이라고 쓰시는 것이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인습적 수준에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서 적절하게 이제 여기 안에 사례와 맞는 걸로 쓰자면은 타인의 승인 또는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규칙과 사회적 규범을 따르려고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계점은 뭐냐면 민수 사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사례를 잘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답을 갖고 가실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저였는데 얘의 도덕적 판단과 그 다음에 실제로는 피해가 당할까봐 아무것도 못해서야 하는 도덕적 행동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일치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콜버그의 이론은 도덕적 추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지적인 것의 요소를 강조한 이론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도덕적 추리가 도덕적 행동에 랑 큰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답안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요거는 너무 쉬워서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집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로 내기 좋은 것만 이제 좀 나오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건 여러 번 나왔던 거고요. 일시적 구원이죠. 그죠? 그래서 집단 상담에 아픈 상처를 달래주려고 하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문제로 이게 나온다면은 이제 그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해결 방법까지 요구할 것이다. 다 암기하세요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다 잘 쓰셨을 겁니다. 자, 문제 행동 면칙은 일시적인 구원, 상처 싸매기고요. 자, 문제점은 뭐냐면 감정의 토로의 기회를 빼앗는다. 학습을 할 기회를 빼앗는다. 학습한다는 건 성장의 기회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다. 요 두 가지를 서술하시면 되고요. 대처 방안은요, 이제 문제 행동을 저지 혹은 행동 제한, 차단을 시키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탐색하게 한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결 감정을 회피하고 있을 때 교정적 정서적 체험을 하게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답안 작성. 쉬운 거는 참 너무 쉽죠. 그죠? 자, 8번 논술형 문제고요. 슈퍼 진로 발달 단계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고요. 이제 로의 이론은 워낙 많이 나와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이너의 이론처럼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이게 문제인데요. 다이스와 로프키스트의 6가지 가치가 우리 미네소타 이제 그 성격 검사, 이제 중요성 가치 검사가 있었죠. 그죠? 다이스와 로프키스에. 거기에 척도로 사용하는 6가지 가치인데, 이제 문제로 너무나 지엽적인, 어떻게 보면 진로 상담은 검사 문제가 사실은 나온다면 홀랜드 정도가 나오는 것이 맞는데, 진로 상담에서 거의 검사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 그 다이스와 로프키스트의 검사에 해당하는 6가지 가치 척도가 문제로 출제가 돼서, 요 문제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보겠습니다. 주아는 지금 학과 선택의 문제로 고민이 되어서 상담실을 방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중략으로 밑으로 보시면은요, 이 친구는 흥미가 뚜렷해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성적이 우수하기도 하고요. 흥미를 느끼는 여러 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탐색하면서 의사에 대한 어떤 직업적 선택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자기가 사회복지사, 국제 구호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 진로 결정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단계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2가지를 드렸죠. 그죠? 근데 요것에 해당하는 정확한 내용은 이제 그 탐색기에서 이 부분을 이제 1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해설 자료 1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가 직업발달 5단계에서 이제 탐색기에서 이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결정화기, 구체화기, 실행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구체화기에서 어떤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몇 가지 직업 선호들 중 특정 직업 선호로 구체화하는 단계인데 특정 선호가 좁혀지지 않을 때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과업은 의사결정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답안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게 보면은 이 아이가 새로운 꿈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다 바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화하게 해당하는 정확한 설명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는 두 가지, 사회복지사와 그 다음에 의사라는 두 가지 직업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의사결정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여기서 해야 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의 이론입니다. 부모 자녀 상호작용의 이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감정에 집중하는 유형으로 쓸 것이냐, 과요구적 분위기 혹은 과요구형으로 쓸 것이냐 고민하셨는데 문제 사례가 너무나 명료해서 과요구형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아의 진로 선택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자녀 상호작용은 과요구적이고요. 부모 특성이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바라고 전교 1등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랭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의 특성은 부모의 요구와 아동이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그 성취를 이루어냈을 때는 관심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특성을 쓰고 사례랑 적용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위스와 로피크스트 직업 적응 이론에 제시한 6가지 가치인데요. 해설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봅시다. 자, 6가지 가치는 안정성, 편안함, 지위, 이타주의, 성취, 자율성입니다. 요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요 추측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논술형이 10점 배점이고 서론 결론, 본론 결론을 잘 쓰는데 2점 배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항 3개가 7점 배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위스와 로프키스트 6가지 가치 중에서 사실은 4가지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출제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주아의 내적 갈등을 설명하는 3가지 가치를 써라고 했으니까 사례에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내적 갈등을 하게 되는 그 지점부터 사례 연결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보시느냐면 그 사회복지사를 하고 싶어 해졌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늘 뭔가 해주고 싶었던 주아는 난민 구조 활동을 통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2가지 의사결정 대안 중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니까 밑에 사례를 가지고 연결해서 서술하시는 거죠. 자, 그랬는데 우선은 의사보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이건 지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학력이나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성취에 대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아는 의사도 남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지만 분쟁 지역에서 난민을 돕는 일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이타심에 대한 거죠. 이타성. 자, 그 다음에 난민 구조 활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가 매우 위험하다고 반대하니 더 고민하게 되었다.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명과 건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가 사실은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문장이 지금 3가지로 마치 한 문장 답안을 작성하게끔 요구가 되었기에 문장이 3가지로 내적 갈등의 지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선은 여기에서 하게 되는 3가지 가치는 제가 판단했을 때 지위와 이타심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문제였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취에 대한 부분도 답안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잠시만요. 고생 너무 하셨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우선은 요 문제가 작년과는 양상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부분에서는 너무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한 번씩 봐두긴 했지만, 좀 지나가면서 봤던 부분에서는 좀 어렵게 나오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선생님들이 많이 당황을 하셨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나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꽈락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넘기셨으면은 선생님들 2차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준비 성실하게 이제 해 가셔서 아시죠, 그죠? 이제 2차 준비 80점대 내가 이제 1차 점수가 낮으면 80점대 점수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2차는 다 90점대 이상으로 받겠다는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이제 꼭 좋은 결과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받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